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일까요? 한번 또 한 가지 한두 개 정도 더 녹음을 하고 싶은데 우선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보다 중요한 부동산 경매의 임장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X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X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경매나 공매는 압류 재산의 공매나 혹은 채권과 채무 관계로 이루어진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일 때는 여러 가지 경매, 그러니까 광의적인 경매나 그리고 광의적인 공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조세 채권으로 인한 공매나 혹은 융자들의 근저당이나 강제 경매, 그러니까 압류를 걸어서 하는 경매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재산으로서의 경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인드 적립에 대해서 처음에 방송 녹음할 때 중요한 부분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경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보면 거기 있는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분이 울면서 나가고 집을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나는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투자하기 싫다 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경매는요, 첫 번째 방송에도 제가 밝히긴 했습니다. 사회 구조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에 집어넣었지만 우리 집은 언제든지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런 채권의 채권을 확보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톱니바퀴의 사회 시스템을 지탱을 해주는 안전 시스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서 돈을 주면요, 조세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못 받지만은 저희 배당 재단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주거용 정도라고 하면 소중한 임금 채권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뜯길 수도 있겠지만 최우선 변제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그 보증금도 그 세입자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도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 시스템을 안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행위가 바로 경매라는 거죠. 우리가 회생 절차나 혹은 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자력이 되는 거죠. 경매에서 무자력이라고 하는 거면 쉽게 말씀드려서 땡전 한 푼 없다는 겁니다. 근데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못 집어넣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면 자산 동결을 시킵니다. 법원에서는 간제인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자산을 동결을 시킵니다. 이런 처분 제한이 걸리기 전에 경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부랴부랴 신청들을 많이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비용들도 많이 드니까 이른바 이런 것들을 론세일을 합니다. 융자를 넘긴다는 거죠. 이게 NPL인데요. 그러니까 부실채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일본 드라마 하게타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영화로도 나오긴 했는데 거기 1화가 NPL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게
일본 드라마 그런 거 잘 만들더라고요. 다이나믹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90년도 후반인가 2000년도 초에 만들어진 드라마고, 그리고 또 우리 미네르바 있잖아요. 네, 미네르바 그 박대성 씨죠. 네, 그분께서도 필히 한번 보라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매 회마다 무슨 대기업의 갑질이나 버블 경제 일본 경제에 대한 부분, 이런 그 NPL에 대한 부분, 그 그 주식 사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그 아마 6화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유동화회사 그런 은행에 대해서 네, 그 NPL을 구입을 하는 거죠. NPL은 우리가 가장 재미를 봤던 게 하게타카는 그 외국계 자본이 들어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론스타가 재미 상당히 많이 봤죠. 우리가 외환은행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보지도 못하고 뭐 GFC라고 하죠. 강남 파이낸스 센터, 그때는 아마 스타타워였을 거예요. 네, 그 역삼역일까? 역삼역 바로 위에 있죠. 그것도 그 싱가포르 투자청한테 그 크게 네, 이익을 보고 매도를 했었죠. 물론 외환은행 팔면서 얻었던 은행 그 수익은 비교도 안 되지만, 네, 그 스타타워도 수천억대, 네, 수천억대 이익을 보고 갔습니다. 네, 갔는데 여하튼 그 론스타도 네, 그 투자회사도 저기 그 외국 기업 헤지펀드잖아요. 네, 그 회사도 네, 그 NPL에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죠. 몇백 개를 했었죠. 건물도 많이 했었고. 여하튼 네, 그 론세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유동화 회사가 채권이 상당히 큰 편이고, 그리고 가액이 큰 그 비교적 원만한 경우에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팔기도 합니다. 이번엔 법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거를 또 그 근저당을 인수를 하려면 네, 대부업 등록을 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일반 그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게 되죠. 네, 실질적으로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지만 네, 그 융자 부분보다 높게 네, 낙찰을 받아서 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상계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고, 취득가액이 경락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계약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융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취득세 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도 내고요. 진짜 좋을 때는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제가 두 번째 방송 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NPL 채권으로 해가지고 임대 수익 상당히 잘 보다가 풀 융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넣고 3년 만에 털고 나오신 분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가격이 갑자기 올라졌죠. 그 물건 자체가. 네, 그 물건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올라졌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근데 요새는 네, 뭐 그 소액이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뭐 융자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은행에서 살 때도 싸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수익률만큼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은행에 집어넣고, 아니 그 경매에 집어넣고 그냥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NPL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할 사람이 있다. 이미 네, 짜고 고스톱을 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미 NPL 회사와, 그러니까 그 자산 유동화 회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그 물건은 우리가 낙찰을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게 쓰는 이상 나는 수익률을 보지 않아 하면서 하기 전에는 힘들죠. 제가 그 또 NPL이 뭐가 하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부업 등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대부업 등록 안 시키고도 넘기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NPL 물건 자체가 저한테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자기가 우선은 다른 그 유한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2달 동안 파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했죠. MPL 그 회사가 우선은 저 유한회사들이 쭈루룩 있거든요. 뭐 숫자들 무슨 MPL, 네, 유동화, 뭐 1402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한번. 네,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그 MPL을 푸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2달 동안 원래는 우리가 허브 결정 갑자기 허브 결정이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네. 중요한 부분인데, 예. 뭐 계속 낙찰 받았으면서도 모르네. 이게 일주일인가? 14일인가? 아, 일주일이죠? 아, 네. 여튼, 네, 허브 결정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한 달 정도 저희 잔금 납부를 해야 되지만, 네, 우리 잔금 납부 안 할 수도 있죠. 다음 기일까지 잡혔을 때, 잔금 납부 안 됐을 때는 다음 기일까지 해가지고, 네, 이자 내고, 네,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달 정도, 거짐, 1달 반에서 2달 정도의 거부 결정까지 포함한다면, 네, 2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파는 거예요. 파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계약을 맺으면, 작자가 나타나서 그 계약이 맺으면, 그거를 재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잔금 보증금을 포기를 하는 거죠. 그게 총매가가 30억이 넘어서 3억 4천만 원인가 그렇게 냈었는데 보증금을 그걸 뜯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뜯겨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3억 4천이 뜯기면 국가 재산이 아니잖아요. 배당 재단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융자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받을 돈이에요. 그 돈 자체가. 네. 유동화 회사가 은행에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목상에 그때 융자가 43억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자단 자체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뜯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맞췄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 지역에 있는 상당히, 네, 세력들이, 네, 뭐 전문직을 포함한 이런 거 진짜 이거 방송 들으면은 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전문직단을 포함한 투자자 풀이 가져가셨어요. 네, 가져갔는데 제가 그 진실을 알았잖아요. 처음에 이게 34억 4천만 원이가 그렇게 낙찰을 받았었는데 MPL 회사가 그렇게 돌렸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싸게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거래되는 매매가에 한 3분의 2 수준, 한 3, 40% 저렴하게 가져간 거거든요. 이런 게 MPL이구나.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최종 가격이, 그러니까 투자자 풀이 컨택을 했겠죠. 저 본사 가서. 본사가 여의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에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진행이 되잖아요. 재진행이 되면 아시죠? 금액은 그대로인데 네. 20%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3억 4천만 원이었으니까 6억 이상을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접근을 해야겠죠. 네. 네. 재진행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됐지만 네,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투자자 풀이 한 4-5명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미 계약이 된 거예요. 이미 계약이 돼서 얼마에 계약이 됐는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게 MPL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경매에 대해서. 네, 그런 거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 물건은 좀 짜증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근데 MPL로 엄청나게 네, 이야기가 같네요. 우리가 네, 권리 분석이겠죠. 네. 권리 분석은 기계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포털 가면 네, 경매 포털 가면 권리 분석은 네, 이거는 절차법이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가능하고 일부 소수의 뭐 예를 들면 특수 물건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네, 심화 학습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소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그 포지션을 법률적인 포지션을 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다만 그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욕심을 내 가지고 뭐 배당표를 짜고 이 사람은 얼마 가져가느니 저 사람은 얼마 가져가느니 하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뭐 집행관이나 법원 종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당 재단의 배당 부분은 공부하기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권리적인 분석보다는 임장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매의 꽃은 명도라고 하죠. 네, 명도라는 거는 그 기회비용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비용도 주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자기가 안 줘도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물건을 최대한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 명령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죽을래 살래 막 욕까지 쌍욕까지 하면서도 네, 집행 들어가면 집행관들 들이닥치니까 울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제가 임장에 대해서 제 중요성을 하나를 옛날 얘기인데, 요 뭐 그때 시절을 해상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 이게 그 뉴타운이거든요.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전 서울시장이었는데 서울시장이 그 희대의 광역개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바로 도촉법. 그러니까 그때는 뉴타운 뭐 균형발전 촉진지구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 만들어 놔가지고 각기의 부분을 약간의 목적은 달리했지만 우리가 이것들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이걸로 바뀌었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쉽게 말씀드려서 재개발 지역을 인근에 있는 재개발 지역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려서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도초법 자체가 그 개발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그 법률하고 동일한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거기도 외국 자본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뉴타운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인데 이때는 진짜 공산주의랑 완전 진배가 없는 토지거래 허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몇 평 이상 정도라고 하면 주거지역은 몇 평 이상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긴 한데 뉴타운 지역 그러니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6평 이상을 토지 지분을 토지를 6평 이상 취득을 했을 경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건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발상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방송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경제 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은 칭송을 했죠. 계속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희대의 무서운 짓이었습니다. 그거는 이념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 중에 그 6평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빌라를 하나 사도 대지 지분이 6평 이상짜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하나 사도 그 토지거래 허가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인천 지역에 모 빌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 지역은 우리가 봐야 될 때 용인 지역은 그때 중농림 지역이 상당히 많고 이른바 관리 지역이죠. 관리 지역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오죽하면은 학교 부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국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보면 옥상에 운동장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용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천 지역의 그 도시를 하나의 일단을 본다고 한다면 상업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상업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도시 그 인천 구도시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세권 주요 역세권 뭐 부평이나 네, 주안이나 북에는 아니고 남입니다. 주안이나 뭐 그 부평이나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홀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만들다 오면 다 나홀로 아파트예요. 아니면은 그 도시생활주택, 네, 도시생활주택.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그런 것들 엄청 많아요. 네, 그게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인천 지역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천 지역의 그 모 뉴타운 지역에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지집은 많은 빌라가 왜 투자 재산이 안 되는지 방송하고, 네, 상업 지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용적률이 크죠. 네, 용적률이 많다고 했죠. 용적률이 많다는 거는 적은 토지에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세대수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토지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그 집합 건축물이죠. 빌라 같은 경우는. 근데 빌라를 그 토지를 나눠 갖는 거잖아요. 면적별로 나눠 갖는 겁니다. 대지집은 제가 저번 방송에 네, 이게 같이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부동산 등기부 깊이 보기 네, 그 방송에 제가 그 법정 지상권 미성립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분들입니다. 그 지분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파트에 아파트에 사는데 네, 그 아파트의 그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지분을. 근데 지분이 없는 데서는 없는 데는 거기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 거니까 파는 거죠. 팔았던 거죠. 네, 그거를 지분을 판 거죠. 소유자들한테, 건물 소유자들한테. 자, 너무 말이 이상하게 갔는데 이겁니다. 임장 활동이 상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빌라가 좀 넓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이 6평 이하였어요. 왜냐면 용적률이 높았기 때문에 세대 수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6평 이하의 빌라가 있었던 거죠. 신축 빌라가. 물론 6평 이하짜리 신축 빌라는 좀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12평 정도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저한테도 나왔고 여러 부동산에 나왔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5천만 원에도 안 팔리고 한 4천만 원에도 안 팔리는 거예요. 구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업지역은 1층이나 2층을 그 근생으로 뽑거든요. 네, 근생으로 뽑기 때문에 1층에는 그 없는 상권에 만화방이 있었습니다. 만화방이 있었고 그 건물 올라가면은 완전 이렇게 무슨 분할된 사무실처럼 네, 노스 공간, 죽은 공간이 상당히 많았던 빌라입니다. 근데 그게 경매에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8,500만 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왜 8,500만 원에 낙찰이 됐을까요? 이분은 경매에 집어넣고 대박이 터뜨려진 거죠. 5천만 원에도 안 나갔던 물건이. 그 보니까는 그 주소지가 서울이었는데 그분 자체도 몰랐던 겁니다. 임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6평 미만의 빌라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맞겠네. 서울 지역은 그때 당시에 6평 이하짜리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빌라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재개발 지역이나 그런 데는 6평 이하라고 하더라도 입주권을 줬거든요. 왜?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 자격, 그러니까 특별 분양 자격을 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뉴타운은 개발 자체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아이언 뉴타운 가봐요. 뭐 아이언 3구역이 있죠. 염리구역이 있죠. 그 구역들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게 아이언 뉴타운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재개발 도정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네, 그 6평 이하짜리에도 특별 분양 자격을 줬죠. 그러니까 그 공식을 인천 지역에 진행을 한 겁니다. 야, 이것도 매덕 가겠지 하면서 낙찰을 받은 거죠. 물론 그 물건은 그 고점일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이상은 됐었을 거예요. 그때 매도 시점을 잡았으면 아무리 그 높게 잡았어도 손해를 안 보거나 아니면 조금의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를 가져갈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를 4,500 정도에 낙찰을 받았으면, 그리고 1억 500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매도를 했으면 윈윈이었잖아요. 저도 윈, 그분도 윈. 이거는 실질적으로 임장 활동을 안 갔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들렸던 카더라지만 소문으로는 그 경매 컨설팅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독고다이다. 네, 오늘은 부동산 임장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네, 어, 너무 네, 자뻑에 방송을 시작을 하다 보니 좀 체계적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약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